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영애 TV의 김영애입니다. 백제가 외국에 구원군 파병을 요청하였습니다. 제명천왕이 백제 구원군 파병에 조칙을 내린 이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지금 우리는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서기와 만여집에 기록되어 있는 향가를 해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향가 제작법으로 일본 서기와 만여집 속의 향가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역사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본의 고대사는 향가로만이 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향가를 풀지 않고서는 일본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사, 일본 서기와 고사기, 만입집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백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제명천왕이 서기 661년 5월 9일 조창궁에 도착하였습니다. 오사카를 출발한 이후 거의 4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1월 14일 숙전진에서 만여집 8번가를 지었죠. 1월 14일 날 숙전진이라는 곳에 있었고 5월 9일 날 드디어 한반도 맞은편 후쿠오카 조창궁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조창궁에서 외국의 수뇌부는 백제 구원군을 총지휘하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구원군의 본영이 있었습니다. 김영애 TV는 향가로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추적하는 TV입니다. 후원해주신 통일일보 구양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성근 선생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 한 달 후 신라 무열왕이 사망하게 됩니다. 제가 시해되었을 것이다. 일본 측의 기록과 삼국사학의 기록을 짜 맞추어 보면은 신라 무열왕은 암살되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이 지나갑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창굴 하였습니다. 계절적인 이때는 여름이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전국에서 징발되어 온 군인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전염병이 창굴하였을 것입니다. 옆에서 천황을 모시던 근시들까지 쓰러집니다. 급기야 제명천황마저 쓰러지고 맙니다. 7월 24일 조창궁에서 천황이 사망하였습니다. 조창궁에 도착한 2달 뒤의 일입니다. 앞에서 풀어드린 만여집 12번가가 제명천황의 유언이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풍전등화 같은 백제를 구원할 계획을 포기하지 말라, 주워 담지 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명천왕의 유언대로 백제 파병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었습니다. 제명천왕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미루었습니다. 천왕의 유언을 거스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대형 황태자는 어머니의 장례를 늦추게 됩니다. 천왕의 유해를 인근에 있던 반뢰궁이라는 곳으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반뢰궁은 임시 안치소였던 것입니다. 반뢰궁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뢰에서 반은 머뭇거리다, 뢰는 여울래, 시냇물, 여울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로 두 글자가 짜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뜻을 풀어보면 여울물이 당연히 쭉 흘러가야지 않겠습니까? 여울물이 흘러가지 않고 일시 머뭇거리고 있다. 이 말은 제명천왕이 사망하였으면 쫙 바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시 수습하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장례를 보류한다 이런 뜻으로 풀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대 이름들을 함부로 짓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외국에는 한반도의 문화가 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한자의 이름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관계도대양 하면 관계도대양으로만 발음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관계도대양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 뜻을 담아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 있는 한자의 이름 그 뜻들을 반드시 이런 점에 착안해서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황이 사망한 후에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말이 나돌았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조창산 위에 조창궁이 있던 조창산 위에 귀신이 나타나 큰 갓을 쓰고 내려다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큰 갓을 쓴 귀신이 있더라. 이것은 바로 일본서기의 기록입니다. 제가 그냥 함부로 막 내피셜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일본서기에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갓을 쓴 귀신은 무엇일까? 바로 저승에서 내려왔다. 저승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황의 영혼을 모시러 온 저승사자였을 것입니다. 장례를 치루해야 하는데 치루지 않고 있으니까 저승에서 온 사자들이 천황을 바로 모셔가지 못하고 산 위에서 장례를 언제 치르나 하면서 바로 산 아래를 계속 내려다보고 있더라 이 말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일본서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언제 치르나 내려다보고 있더라. 이것은 제가 그 구절을 풀이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승사자의 모습이죠. 저승사자가 큰 갓을 쓰고 있었다. 바로 금방 우리가 본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저승사자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1000년 전 큰 갓을 쓰고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라. 큰 갓을 쓰고 있더라. 그것과 현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승사자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통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전통의 모습이 마녀집과 일본서기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녀집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 하나가 밝혀집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을 고대 전통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마녀집과 일본서기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천황이 왜 죽었냐? 거기에 죽음의 원인으로 조창사 인근의 나무를 베어버려서 조창사의 신이 노여워했기 때문에 천황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무와 신이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를 베내니까 조창사의 신이 노여워했다. 우리에게도 나무는 신성시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아주십시오. 현대 무속하시는 분들께서 나무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죠. 그리고 또 고대에는 우리가 신단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쓰는 단을 앞에 놔두는 나무. 그렇게 나무도 신이었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신단수 문화가 또 우리의 고대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외국과 우리의 전통 문화의 모습이 너무도 흡사하다. 이 사실이 또 확인됩니다. 중대형 황태자는 장례를 미루고 소복을 입은 채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천황 자리가 비었으면 바로 즉위를 해야 함에도 즉위조차 미루고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제 구원군 파병 업무를 조금도 차질 없이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일본서기에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월달 그 내용을 살펴보면 7월달부터 백제로 파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기와 식량 등 군수품을 실은 배가 백제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7월달부터 백제로 파병을 시작했다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소규모 병력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나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축차적이라고 그럽니다. 차근차근 백제로 파병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무기도 보내고 식량도 보내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 일본 서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황태자는 자기 나라에 와 있던 백제 의자왕의 아들 풍장이라는 왕자를 백제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5,000명을 딸려 보내서 군사 5,000명을 딸려 보내면서 백제로 보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드디어 대군이 본격적인 군사들이 들어갑니다. 누구와 함께 들어가느냐? 풍장의 근위병들이겠죠. 풍장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 4개월 후가 됩니다만은 12월이 되면은 고구려가 한강 이북을 공격해 옵니다. 한강 이북을 공격해 온다라는 것은 신라와 당나라의 군사를 그쪽으로 빼내고 백제의 부흥군이 전투를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협동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누가 들어간다? 일본군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한반도에는 지금 어떤 나라들 군사가 들어있느냐? 당나라와 신라, 백제 구원군이 본격적으로 싸우고 있고, 거기에 고구려는 북쪽에서 내려오고 외국은 남쪽에서 내려와서 지금 남쪽으로부터 움직여서 지금 당과 신라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규모,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대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의 사진은 당나라군이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내려오던 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연구자들은 중대형 황태자가 왕자 풍장을 왕으로 즉위시켰다, 이것을 놓고는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당시 외국이 백제의 왕을 임명할 수 있겠는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의자왕의 아들 풍장이 왕자가 아니고 가공의 인물이다. 그러면 그 진짜 인물은 누구냐? 중대형 황태자를 의자왕의 아들 풍장으로 이렇게 매칭시켜 뒤바꿔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풍장이라는 인물은 없는데 일본 서기에 그냥 중대형 황태자가 백제로 들어갔는데 의자왕의 아들 풍장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형 황태자가 백제로 가서 싸웠는데 그 인물이, 그 역사서에 기록된 인물은 풍장이 바로 중대형 황태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주장이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평가할 주제는 제가 못 됩니다. 그건 그들에게 맡겨놓고, 다만 저는 현가를 통해서 지금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형 황태자는 장례도 치르지 않았고 백제 왕을 즉위시켰고 군사 5,000명 이상이 보냈겠죠. 군사들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투입을 시켰고 무기와 식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대형 황태자는 백제 구원군 파병이라는 업무에 있어서 발등에 불을 꺼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대형 황태자는 끊어져 버린 백제 왕을 풍장으로 하여금 잊게 하고 나서야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사망 후 2개월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장지는 아스카로 정했습니다. 그 부근에 묻은 게 아닙니다. 아스카는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중대형 황태자는 10월 7일 날 천황의 관을 배에다 싣고 아스카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망 후 2개월입니다. 당시에 뭐 얼음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관리공에다 안치해 놓고 2개월을 두고 있다가 이게 떠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랬을까요? 백제 파병군의 업무가 너무도 긴급했기 때문에 장례를 못 치렀고 어머니의 시신은 완전히 그 여름날에 그 2개월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스카로 떠나던 날, 어머니의 시신을 모시고 아스카로 떠나던 날, 중대형 황태자는 후쿠오카에서 향가 한곡을 짓고 있습니다. 만엽집 15번가입니다. 이 만엽집 15번가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바로 이 시점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2달 전에 돌아가셨지 않겠습니까? 그 2달 전에 지은 작품이 아니고 어머니를 모시고 떠날 때 지은 작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녀집의 눈물가가 사망 당시의 노래가 아니고 장례식의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둘이가 바로 며칠 상관으로 겹쳐져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2달 후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녀집의 눈물과 하늘로 보내드리는 저승으로 보내는 노래, 그것은 언제 지어지는가? 장례 때, 공식적 장례 때 행사되더라. 공식적 장례식 때 만들어지더라. 이런 시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향가와 마녀집을 너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가 연구해 놓은 결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당시의 향가는 이렇게 지어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정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녀집 15번가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원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향가가 되겠습니다. 그 왜 중요한지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제가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주목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그대께서 물을 건너려 하시는 날부터 바다에 애기 구름이 끼어 있구나. 그대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나와 나란 하사지. 오늘 저녁에 달이 밤늦도록 저승길을 선명하게 밝히겠지. 이 빨간 글자는 뭐냐? 뜻과 발음의 법칙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빨간 글자는 다 뜻과 발음의 법칙에 따라서 한자의 발음으로 읽는 부분들입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제 보시죠. 세 번째 구절입니다. 그대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나와 나라는 하사지.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중대형 황태자는 과거 어머니의 면전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던 권력을 가진 신하 소와 임록을 암살하는 을사의 변이라는 대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았고 이후 대화 개신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남동생이었던 효덕천왕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제 구원군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정들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결정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파란의 과정에서 어머니 제명천왕은 아들에게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중대형 황태자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나와 나란 하사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 주셨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과 마녀집 15번가의 내용이 완벽하게 판박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본인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풀어왔는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넓은 바다 위 풍성한 구름 위에 석양 비치니 오늘 밤 뜨는 달은 청명하기를 바라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넓은 바다 위 풍성한 구름 위에 석양 비치니 오늘 밤 뜨는 달은 청명하기를 바라네. 해독된 내용하고 당시 중대형 황태자가 제명천에 가 있었던 후쿠오카 내용과 역사적 사실 사이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올바로 풀이된다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슬픈 노래가 아닐 것입니다. 슬픈 노래가 뭐가 있다고 천몇백 년이나 전해오겠습니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해오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이 해석이 맞다면은 한 구절이라도 역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해독에는 일본인들의 지금까지 1000년 동안 풀어온 내용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녀집을 처음 연구하게 되었을 때 15분가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번가가 이게 우리말로 된 향가가 아니냐,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남은나라에 있는 남은나라 노래 속에서, 남은나라 노래책이 그 속에 들어있는 노래가 왜 향가가 그 속에 들어있고 왜 그게 우리말로 이 사람들이 써놓고 있는가,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사실을 이 15번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15번가는 다른 작품과 달리 비교적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절, 해의 예기 운이 이렇게 6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앞 두 글자 뒤 두 글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예. 이 구절은 뭐로 이룰 뜻? 이 구절은 어떻게 읽느냐? 뜻발의 법칙입니다. 앞은 뜻 뒤는 한자의 발음. 앞 글자는 어가는 한자의 뜻. 어미나 조사나 어미는 한자의 발음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그렇게 읽는다. 이 법칙이 뜻과 발음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해예를 본다면 바다 플러스 노젓는 소리 예. 앞은 뜻 뒤는 발음. 그러니까 바다예. 바다예라는 말을 해예로 쓰고 이것을 읽을 때는 바다예로 읽는다, 이 말입니다. 뒤에 두 글자 운이입니다. 이건 역시 뜻발의 법칙입니다. 구름은 아름다운 모양이. 어가는 한자의 뜻으로 읽고 어미나 조사나 어미는 한자의 발음으로 읽는다. 그러니까 구름이 뜻, 이는 한자의 발음. 구름이 이렇게 쓰고 구름이라는 말을 운이라고 쓰고 운이를 읽을 때는 구름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고대 표기법이었고, 고대 표기법에 따라서 이게 향가가 쓰여지고 있더라. 그리고 만엽집이 바로 우리의 고대 표기법에 따라서 만엽집이 표기되고 있고 읽히고 있더라. 바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리비사지라는 5글자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됐느냐? 그대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나와 나란 하사지, 나와 함께 하사지, 이렇게 읽히더라. 왜 그러는가? 먼저 이 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에서 이라는 글자가 너희, 좀 어려운 글자죠? 너 할 때 너희, 리는 다스리다 리. 그러니까 이 리 하면은 너는 다스림에 있어, 이렇게 풀리더라. 그러면 너는 다스림에 있어, 이 말을 이리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는 너는 다스림에 있어, 이렇게 읽고 있더라. 누가? 고대인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의 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 다음 세 글자 비사지. 비는 나란하다, 함께하다. 사는 사공사. 지는 갈지, 가다지. 그러니까 이 한자의 뜻과 발음을 나열하면 나란하다 플러스 사 플러스 지. 이것을 자연스럽게 읽으니까 나란하사지. 나란하가 어간입니다. 앞 글자. 앞은 뜻이요, 뒤는 발음이다. 그러니까 나란하사지, 이렇게 되더라. 지금 현대어로 말하면 나란하셨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자에 우리말에 하셨지 하는데 샷, 이런 한자의 발음은 없으니까 비슷한 발음, 비슷한 발음으로 하되 향가의 목적에 맞는 한자를 골라서 그걸 쓰더라. 그래서 나란하셨지. 우리는 지금 고대 향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표기를 하고 있는가,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하나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이 고대인들은 향가를 어떻게 짓고 있더라,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사지 해놓고 한자 발음을 이렇게 되지 않느냐, 나란하사지로 읽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썼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는 고대 표기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금야의 월야 청명 기중. 오늘 저녁에 달이 밤늦도록 저승길을 선명하게 밝히겠지. 이 말을 요런 한자로 써놓고 요렇게 써놓고는
오늘 저녁에 달이 밤늦도록 저승길을 선명하게 밝히겠지. 이렇게 읽고 있더라. 자, 오늘 저 금야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오늘, 밤은, 야는 밤, 애는 노젓는 소리, 예. 이것을 뜻발의 법칙으로 읽으면 오늘 밤에 이렇게 되더라. 월야는 둘 다 뜻으로 읽더라. 달이, 월은 달, 야는 밤늦다, 야. 그리고 두 개를 합하니까 달이 밤늦도록.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위에 한자 야는 밤, 아래 글자 아래의 야는 밤늦다, 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자를 놓고 동일하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밤으로 쓰고 저기에서는 밤늦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더라. 여기서 우리는 향가는 바로 한 작품 속에 들어있다 해서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더라. 이것도 역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 명기, 정. 이게 저는 풀면서 한참 애를 먹었었습니다. 청은 막다청, 명은 밝을 명, 박다명.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기, 몸기. 정이라는 글자가 제가 굉장히 어려워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정을 찾아보니까 마녀짓과 향가에 나오는 정자를 다 찾아보니까 이 정에 시루에다가 시루정이라는 한자로 쓰이고 있으며 이 시루정은 뭐냐? 눈물을 찔 때, 떡을 찔 때, 쌀을 찔 때 밑에다 불을 지피면은 눈물이 소뚜껑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바로 그 눈물이 떨어지듯이 울어라. 그런 뜻으로 해서 정이 되더라. 그런데 한자 뜻발의 법칙으로 본다면 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는 찌로 되더라. 찌로 읽고 있더라.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아하, 고대인들은 이 정이라는 한자를 찌라로 발음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논리에 입각해서 이 정이라는 한자는 고대는 어떤 발음으로 읽혔는가까지도 알 수 있더라. 지금은 우리는 정이라고 읽지 찌라고 읽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다 플러스 기찌 이걸 읽어보니까 맑게 밝기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맥 전체로 보면은 맑게 밝히겠지. 지금으로 말하면 맑게 밝히겠지. 무엇을? 저승 가는 길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뜻발의 법칙은 너무도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뜻발의 법칙을 알면은 사실 향가의 반을 터득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뜻발의 법칙이 완벽히 구사되고 있죠. 이거 완전한 고대 한반도어를 표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한 고대 한반도어입니다. 저는 15번가를 풀면서 마녀집이 고대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녀집이 향가였고 고대 한반도어로 표기되고 읽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그냥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마녀집의 비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분을 내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영희,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마녀집에 대해서 풀어보고는 마녀집은 우리말 노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희 교수님은 이 말까지는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된 노래였다까지는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몰랐던 것이 우선 한 가지, 향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향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서도 향가더라. 그리고 또 우리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은 그냥 답만 맞았습니다. 왜 아까 밝히겠지, 아까 제가 금방 설명드렸죠. 밝히겠지, 오늘 밤에 이런 뜻발의 법칙을 그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보니까 이리저리 엮다 보니까 우리말 같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된 노래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은 문제는 과정이 전혀 맞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풀어가는 과정에 수학 문제로 말하면 답만 맞았고 과정이 다 틀렸더라.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학자들이나 그분들은 이영희 교수님의 연구 업적을 완전히 꽝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봐라. 언어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돼.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냥 X 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영희 교수님 풀이하는 걸 전부 다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정은 다 틀려요. 그러나 결론은 맞아요.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영희 교수님은 또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고 있었느냐. 뜻발의 법칙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노래 중에서도 향가더라. 이영희 교수님은 향가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노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노래냐? 만화집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무래도 보니까 고대 시 아니면 노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말이야. 향가로 우리말로 된 향가야. 이렇게 말을 하면 일본인들은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 막 이래요. 왜? 야, 옛날에도 그와 이영인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풀어봤던 우리말 한반도어로 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검토해 보았더니 틀렸더라. 당신도 이영희의 아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희 교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공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일본의 부정적인 이유로 우리말로 되어 있다고 말하면은 이영희가 틀렸어. 그러니까 너도 틀려. 이런 식으로 너희들 또 거짓말하지 마. 늑대와 소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늑대와 소년에서 늑대와 양치기, 제가 양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부분에서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본 황실의 비밀에도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중대형 황태자가 고대 한반도를 쓰고 있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왜냐? 15번 이 작품은 15번가는 중대형 황태자가 작자거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제명천왕도 고대 한반도어를 쓰고 있었어요. 또 액전왕이라는 여인도 한반도를 쓰고 있었어요. 이 세 사람뿐이 아니에요. 무수한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말로 고대 한반도로 노래를 지고 있더라. 황실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만여집 15번가는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중대형 황태자는 우리와 같은 언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가장 중요한 향가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에서도 우리와 같은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혈연 정체성도 가지고 있더라. 왜? 그 사람들은 백제를 혈연에 자기들의 피의 핏줄이 백제로부터 나왔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저는 혈연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혈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명천왕과 중대형 황태자는 어머니는 백제를 구원하자, 아들은 그러시지요 하고 군사를 동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머니와 아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언어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과 혈연 정체성, 가장 한 민족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언어 정체성과 언어와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거기에다가 혈연 정체성까지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이 두 모자간의 이 두 모자를 어머니와 아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같은 우리 민족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 것인가? 아들은 어머니의 간을 운구해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세또 나이카이 해를 지나서 세또 네 해를 지나가면서 어딘가에 배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이겠죠. 가운데 부분을 봐주십시오. 저기에 저는 배를 세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향가를 짓습니다. 이때 지은 노래가 만예집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서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일본 서기에도 향가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십시오. 일본의 역사서인 고사기와 일본 서기 속에는 향가가 수백 곡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서기 속에 이 노래를 매화가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매화가. 그 꽃 매화 있지 않습니까? 그 매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한자가 좀 복잡하죠. 그것을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영상과 이 영상 좀 깁니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탱자나무 울타리 쳐진 곳에서 물가로 고집스럽게 가려 하셨지. 매화나무 있는 곳에는 응당 여인들이 모여있지. 탱자나무 울타리 바깥에 저승배가 있어라. 그대는 탱자나무 울타리에 막히고 막혀 무서워하셨지. 저승배 있는 곳으로 못 가고 있었지. 저승배 닿는 바닷가 들에 사는 여인들은 슬퍼해야 한단께.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해야 한단께. 탱자나무 울타리 쳐진 곳에서 물가로 가려 하셨지. 매화꽃 피는 곳이 어디인지 그대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어야 하리.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근데 여기에서 탱자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탱자나무가 뭐냐? 탱자나무는 옛날에는 이 울타리, 가시가 많기 때문에 울타리, 방어용 울타리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어용 울타리, 탱자나무를 둘렀고 그곳이 어딘가? 그곳은 바로 군사기지가 있는 곳을 말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 바로 후쿠오카 본역 조창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탱자나무 울타리 쳐진 곳에서 그 뜻은 뭐냐? 그곳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황제가 죽으니까 바로 영원히 어디로 가야겠어요? 저승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후쿠오카에서 물가로, 그러니까 저승배 타러 고집스럽게 나를 그리 보내줘 하고 가려고 했는데 바로 탱자나무가 쳐지기 때문에 못 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장례를 늦추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대를 저승으로 못 보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매화나무 있는 곳이라는 것은 어디냐? 바로 아스카. 그 당시에 남자들은 전부 다 후쿠오카에 가 있었고 여자들이 전부 다 수도 아스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화나무 있는 곳에는 응당 여인들이 모여 있지. 그럼 매화나무가 어디 있는 나무일까요? 궁에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아스카에는 매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탱자나무는 군사 기지가 있는 곳이고 매화나무는 수도 아스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탱자나무 울타리 바깥에 저승배가 있어라. 그러니까 당신은 영혼을 모시고 저승배가 당신을 데려가려고 저승배가 와 있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러 가야 하는데 그대는 탱자나무 울타리에 막혀서 무서워서 그곳으로 못 가고 있었지. 저승배 있는 곳으로 그대는 못 가고 있었지. 이런 내용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장례가 연기됐다. 이 사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연결됩니다. 저승배 닿는 바닷가에 사는 여인들은 슬퍼해야 한단께.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슬퍼해야 한단께. 이걸 왜 그러냐? 어떻게 그 여인들이 천황을 보내야 하는, 천황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당연히 슬퍼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지인들은 논의해라. 어머니께서는 탱자나무 울타리 쳐진 곳에서 물가로 가려 계속 했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매화꽃이 피는 곳이 어디인지 큰 소리로 알려줘야 하리. 아스카에 있는 여인들이 그곳에서 배를 탈라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저승으로 가야 돼요. 바로 이렇게 큰 소리로 어머니에게 말을 해주라. 이런 뜻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바로 거기서
저승배 타는 것이 아니고 아스카까지 와서 저승배를 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달라. 이런 뜻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후쿠오카 본영에는 탱자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나가지를 못하였다.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다. 저승배를 탈 수 있는 곳은 매화나무가 있는 것이고 당신이 저승배를 탈 수 있는 곳은 타야 하는 곳은 매화나무가 있는 것이고 그곳은 아스카이고 아스카에는 여인들이 후쿠오카로 오지 못하고 거기에 모여서 살고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를 곧바로 장례 치르지 못하고 반뢰궁이라는 곳에 몇 개월씩이나 그 더운 여름에 몇 개월씩이나 임시 안치해야 했던 그 아들의 아픈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뢰궁은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궁전일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매장에 놓았을 것입니다. 가매장에 놓은 그곳을 바로 반뢰궁이라는 여기다 임시 안치했으니까 임시 매장했으니까 가매장했으니까 그곳을 바로 반뢰궁이라고 이름 붙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마녀치 15번가도 아주 지독한 은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탱자나무는 뭘 은유했냐? 군사기지 후쿠오카를 뜻했다. 매화나무는 무엇인가? 아스카였다.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두 가지가 은유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중대의 황태자가 지은 매화가를 그 누구도 풀지 못할 것입니다. 영상은 바로 탱자나무입니다. 자세히 보아주시오. 가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를 심었고 제명천왕 이 울타리를 뚫고 저승배 닿는 곳으로 가지를 못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지금까지 풀이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눈을 사모하는 까닭에 여기 배를 머무네 이토록 사모하여 당신의 눈을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턱도 안 되는 풀이일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풀이를 해놓고 지난 1500년 동안 우리는 완전히 풀었어 이렇게 자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황태자가 배를 세우게 한 곳, 이 매화가가 지어진 곳은 어디일까? 저는 그곳을 어머니와 추억이 깃든 장소라고 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일본서기를 보면 어머니가 바로 숙전진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녀집 8번가를 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숙전진이 이 숙전진에 와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지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9개월 전 1월 14일 대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수행하던 액전왕에게 악인의 우두머리 신라 태종 무효왕의 목을 베기해달라 이런 노래를 지어라 해서 액전왕이 마녀집 8번가를 지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전진에 있었던 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노제가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중대형 황태자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진에서 본다면 가운데 부분 거기가 숙전진이니까 후쿠오카에서 출발해서 숙전진에 도착해서 이 노래를 짓고 다시 아스카로 오사카로 해서 아스카로 갔을 것입니다. 그 유해를 실은 배는 10월 23일 오사카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육로로 해서 아스카로 가게 됩니다. 자그만치 사막 4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탱자나무 덮인 곳에서 매화나무 핀 곳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딱 이틀 후에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틀 후 이렇게까지 일본서기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중대형 황태자는 또 하나의 작품을 집니다. 마녀집. 이것은 마녀집 속에 들어있는 91번가의 작품입니다. 원문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리의 어두운 여인이지. 여인들만이 뒤따라가는 게 보이네. 삼배옷 입은 여인들이 그대를 슬퍼하며 산길을 뒤따라가고 있네. 커다란 섬나라 산마루 등성이에 여인들만이 뒤따르고 있네. 장녀의 행렬이 원숭이 꼬리처럼 짧아 이렇게 슬프다네. 이렇게 불립니다. 이 노래를 저는 원미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숭이 원자에다가 꼬리 미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원문 맨 끝에 두 글자 원미, 그래서 원미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책은 일본 마녀집은 향가에 따르는 저의 저서입니다. 이 원미가는 남자들이 없이 여인들만이 줄지어 제명천왕의 상여를 뒤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치르는 상여, 여자들이 메고 가는 상여였다. 그 뒤따르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십시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글자가 매죠.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건 누이지, 누이로, 이 누이매자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매라는 글자는 향가에서는 누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리의 어둡다 매, 사리 세상 이치에 어둡다 매,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왜 어머니를 사리의 어두운 여인이지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백제 파병으로 남자 신하들이 전부 다 후쿠오카 번영에 가 있기 때문에 장례를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백제 구원군을 파병하고 있는 그게 중요한 시기인데 하필이면 왜 이럴 때 돌아가셨냐. 세상 이치를 너무 모르신다. 지금 나라가 난리가 아니다. 그런데 꼭 이때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이렇게밖에 치를 수 없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세상의 이치에 세상 사리에 어두운 분이 아니시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천황의 장례식이라면 어마어마한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했지 않냐,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매자가요, 우리 신라의 한가에도 나와요. 신라의 한가 매자가 나오는 게 어디냐? 제망매가,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불러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풀어보면은 바로 세상 이치의 어두운 누이, 이렇게 풀리더라. 그러니까 뭐냐? 우리 월명사가 자기 누이가 죽었을 때 그냥 누이를 제사 지낸다, 그 뜻만이 아니고 너 왜 이렇게 세상 이치를 모르냐, 이렇게 꾸짖으면서 슬퍼하면서 지어놓은 노래더라. 한자가 똑같이 쓰이고 있더라. 이렇게 풀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향가 연구자들은 제망매가를 단순히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원미가 할 때 원미는 원숭이 원자, 꼬리 밑자, 원숭이 꼬리. 그러니까 원숭이 꼬리처럼 짧다. 누가? 장례 행렬이 바로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더라. 이렇게 중대형 황태자가 이 노래를 지어놓으니까 이 노래에 답해서 또 하나의 향가가 만들어집니다. 경왕여라는 여인이 만든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보시죠. 이 노래 원문은 이렇습니다. 경왕여라는 여인이 지은 겁니다. 이렇게 풀립니다. 가을산이지. 나무 아래에는 여울물이 조금밖에 흐르지 않네. 흐르는 물에 내가 눈물을 쏟아 붓는다네. 그대를 불쌍히 여기며 따르지야. 이 노래 꼭 그대로 제가 이 뜻발의 법칙으로 풀어드리지는 않을게요. 불쌍히 여기며 따르지야. 이렇게 다 풀려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장례를 치를 때는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늦 가을이 되면은 가을산에 있는 흐르는 여울에는 어떻게 되느냐, 물이 거기다 장마 때는 물이 많이 흐르지만은 가을이 되면은 물이 바싹 말라서 졸졸졸 조금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건 여기서 가을산의 여울은 눈물을 은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장마철처럼 이 장마철 여울물을 흐르듯이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울음을 울어서 눈물을 마구 쏟으면서 제명천왕을 보내줘야 하는데, 워낙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눈물이 가을날 여울처럼 좁게 흐르더라. 그러니 경왕녀라는 여인은 제명천왕에게 내가 눈물을 쏟아 장마철에 여울물처럼 콸콸 흐르게 해줄 테니까 눈물이 적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저승길을 편안히 가시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글자 추산지가 첫 세 글자를 보시죠. 가을산, 가을추, 산지. 뜻발의 법칙으로 풀어보면요, 가을산지 자연스럽게 이으면 가을산이지. 그 다음 또 수하은을 보시죠. 나무수, 아래하, 가엾게 여기다 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으면은 나무 아래 은 이렇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뜻발의 법칙으로 연결 지으면은 나무 아래는 이렇게 풀리더라. 이렇게 경왕녀라는 여인도 고대 한반도를 쓰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전부 다 모두 다 향가 주변에는 고대 한반도를 쓰고 있더라. 시청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찌하든 원숭이 꼬리와 가을산에 흐르는 여울이 무엇을 은유하는지를 모르고는 이 작품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92번과 93번과 둘을 함께 보아야 바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문맥의 맥락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을산 여울이 눈물이고 원숭이 꼬리는 장례행렬이 짧은 거고, 이러한 고급적 은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인들은 자기들의 마녀집을 말해오면서 마녀집에는 4,516개나 있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자랑해 왔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용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내용을 자랑할 수 없느냐? 풀지 못했으니까요. 보석이라는 것은 뭐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가치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마녀집은 고대 한반도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풀어야 풀린 노래였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말로 풀어야만이 풀리니까 우리는 우리말로 푼 노래를 찾아보면 그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녀집은 고대 우리 민족의 후예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고대 우리말을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 고대 우리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래서 마녀집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마녀집은 개수로 4,516개라는 개수로 보면 안 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녀집은 일본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야 영고를 가진 작품입니다.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디아스포라 문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마녀집의 도전을 권유드립니다. 백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여인 제명천왕의 마지막 길에 여인들만이 제명천왕이 앞에 아마 지금의 상여와 비슷한 걸 메고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상여 뒤에 사람들이 따르죠. 상여 뒤에 따르는 여인들만이 그 상여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눈물이 강이 되어서 아스카천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백제 여인 제명천왕은 눈물의 강 아스카강을 건너서 다시 못 올 길로 떠나갔습니다. 이 사진은 제명천왕의 무덤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명천왕의 사세가
사세가 세상을 떠나는 노래 유언, 그 사세가 마녀지 15번가를 풀어드렸고, 중대형의 매화가와 지금 바로 풀어드린 원미가, 그리고 경왕녀가 지었다는 추산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의 정체성을 한반도에 둔 여인, 백제 여인 제명천왕을 새로 발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명천왕은 마녀집의 시작점을 장식하던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향가의 하늘에서 찬란히 빛나던 별이었습니다. 다만 외국 땅에서 살았을 뿐 고대 한국어를 사용했고 한반도 문화 속에 살고 있었고 백제의 강한 혈연적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제명천왕의 언어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과 혈연 정체성은 백제였습니다. 그녀는 백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명은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우리 민족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이상으로 백제 최후의 날 제명천왕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도록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